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일 만에 가장 적은 12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자와 사망자 수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부터 꺾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검사일로부터 7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 기간의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국, 성인, 5일 등 우리보다 격리 기간이 짧은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격리 기간 조정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 등에서 발견되는 XE 변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 변이에 대한 대처나 전략은 큰 차별점이 없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XE 변이가 전파력이 좀 더 빠르다는 평가는 있지만 대처나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로의 차별점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상하이와 창춘 등의 강력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13,000명을 넘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방역당국이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실릴 성능 검증 위성에 대한 자세 제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시험에서 성능 검증 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된 뒤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일주일 평균 확진 추세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기준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28만 5천여 명으로 지난달 18일 기준 주간 평균 40만 5천 명 정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소세 이후 스텔스 오미크론 BA2 확산에 2차 정점이 나타난 일부 국가와 국내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0명대 초반으로 낮아졌다며 지난달 31일 1,315명 최대치 이후 줄고 있는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숨진 환자도 전문가들 우려처럼 이번 주 급증 현상은 없다며 지난달 24일에서 25일쯤 주 평균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생 확진자 추이는 지난달 둘째 주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생 확진자를 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3월 첫째 주 학생 확진자는 27만 1,64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7.7%였습니다. 둘째 주 학생 확진자 비율은 18.6%로 증가했다가 셋째 주는 소폭 감소하면서 확진자 비율도 15%로 낮아졌습니다. 넷째 주에는 전체 확진자의 14.6%를 차지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학교 방역체계 변화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과 질병청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부터 꺾이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1,300명에서 1,800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손영래 반장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정점을 형성하고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중증 사망자 수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의 해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 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을 놓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은 성인 확진자의 경우 5일, 소아청소년은 3일만 격리하는 등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박 반장은 또 현재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약 수령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때의 수가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혼합된 XE 변이가 전염력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XE 변이는 1월 중순 영국에서 최초 감염이 보고된 데 이어 타이완과 태국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9일 주간 역학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의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새 혼합형 변이가 1월 19일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했다며 이를 XE로 이름 붙였습니다. WHO는 초기 연구에서는 XE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10% 정도 감염 증가율 우위를 보였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약 600건의 감염 사례가 파악됐다며 중증도, 전파력 등 차별화되는 특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분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도 지난달 25일 보고서를 통해 최신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XE의 감염 증가율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9.8%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이외에서는 타이완과 태국에서 XE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지난달 18일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체코발 타이완 여성에게서 XE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태국에서는 2일 감염 사례가 한 건 확인됐습니다. 태국 라마티보디 병원 소속 의료 유전체학센터는 태국 국적의 환자에게서 XE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기존에 나온 확진자 2명이 XE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2명이 유전자 정폭 검사를 받은 결과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 변이를 XE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혼합 변이 XE가 발견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변이인 XD와 XE, XF의 현재 국내 발생은 확인된 바 없다며 국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현황과 국내 유입,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XE가 약 10%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지만 아직 발생 건수가 낮아 이 결과는 추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증가 속도를 비롯한 중증도 등 특성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XE 변이에 대한 대처나 전략은 큰 차별점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XE 변이가 전파력이 좀 더 강하다는 평가는 있지만 대처나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로의 차별점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유입될 경우 거리두기 강화나 방역 패스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전파력과 치명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기존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가 유효한지 등에 대해 집중해 평가하고 이 결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 79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보면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4일 기준 798곳으로 지난 1일 576곳에서 사흘 만에 222곳이 늘어났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센터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하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도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사전에 직료를 예약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격리 중이더라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 허용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학습과 심리 정서, 교육 여건 개선 등 3개 영역에서의 교육 회복 과제에 6,03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사와 강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명에서 5명의 소규모로
맞춤형 학습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또 교대와 사범대생이 소규모로 초, 중등 학생의 학습과 교우 관계, 진로 등을 상담하는 대학생 튜터링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연계합니다.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격리 기간이 지난 장기 체류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기존의 내국인에게만 적용해온 조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발급한 외국인 등록증과 확진일 확인이 가능한 격리 통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가 국산 백신 상용화를 천명하면서 백신 개발에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국내 바이오 기업이 10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급기야 이젠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개발을 포기한 업체까지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바이오 기업 제넥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이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상 일상에 진입한 회사였던 만큼 개발 포기 소식은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백신 개발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개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백신 개발을 지속하려면 임상 3상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 부담이 큽니다. 500억 내지 500억 정도 해서 한 1000억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실제로 그만한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또 국내 임상 3상은 비교 임상 방식으로 이미 승인이 난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투약해야 하는데 대조 백신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대조 백신은 해외 백신 기업이 제공해줘야 하는데 백신을 제공하는 건 후발주자를 도와주는 셈이 돼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개발을 포기하기에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개발비를 지원받아 백신 개발에 나선 기업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국민 정서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R&D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그 연구비로 행한 연구가 실패했다. 즉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큰 이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임상 3상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가 백신 1000만 회분을 성금에 계약하는 등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다른 회사들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기술을 축적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해 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국이 상하이와 창춘 등 대도시를 잇따라 봉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하루 감염자 수가 10,000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일 하루 본토 감염자 수는 무증상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해 모두 13,26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본토에서는 이틀 연속 하루 13,000명대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런 상황은 2년 전 중국 우한의 하루 감염자 수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하루 9,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 상하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지린성에서도 3,500여 명의 감염자가 추가됐습니다. 상하이시는 인구 규모가 서울보다 2배 이상 많은 2,500만 명이지만 주민들의 집 바깥 외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전 주민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방역당국이 또다시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주장의 출처는 랴오닝성 다롄시와 장수성 창수시 방역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였습니다. 건강시보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롄시는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그가 판매하던 의류와 포장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저장성 사오싱 씨는 지난달 초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의류를 통해 감염됐다며 한국산 의류를 산 사람은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 2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릴 성능 검증 위성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 때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의 개발 시험을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약 180kg으로 조선대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4기가 탑재됩니다. 이번 시험은 성능 검증 위성 개발 과정 중 처음으로 큐브 위성 4기를 모두 장착해 실시되며 누리호에서 분리된 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가온과 다누리, 별마루 등 우리나라 달 궤도선 공식 명칭 후보 10건이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후보 10건의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평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달 궤도선의 최종 명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달 궤도선은 오는 8월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으로 달 상공 100km를 돌며 달 표면 관측 등의 과학적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 당국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앞으로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2025년 정도에 전남 고흥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본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저궤도인 500km까지 중량 500kg 정도의 위성을 보내는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두세 차례 추가 시험 발사 등을 거쳐 본 발사에 성공하면 군 정찰 위성과 민간 부문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5일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으면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촉구 여론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인수위는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574원까지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20% 적용 때보단 82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실질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시 보조금도 깎이는 현행 유가 보조금 규정을 손보거나 별도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지난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선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그대로 보조금을 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소방청은 청명절기와 한식 명절을 전후해 5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5일 청명과 6일 한식은 성묘와 식목 활동이 많아 산불을 비롯한 화재 위험성이 큰데 재작년 해당 기간 임야에서 난 불은 57건으로 같은 해 4월 하루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별 경계 근무 기간 모든 소방 공무원은 비상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주요 식목 행사장 등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4월에는 작은 불 시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된 동해안 대형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컨테이너 임시주택이 속속 설치돼서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언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에 이재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입술고 간 강릉시 옥계면. 검은 잿더미로 변한 집터에 컨테이너 임시주택이 들어섰습니다. 24제곱미터 규모로 작은 욕실을 갖춘 단칸방 조립주택입니다. 2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예전 집에 비하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55년이나 살았으니까 아주 저는 푹 들었죠. 뭐. 그러니 그래도 그 집이 더 낫는데 나 뭐하고서 운전 없어졌는데.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산불 피해 지역에는 임시주택 200여 동이 설치됩니다. 전체 이재민 400여 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재민들은 임대주택이나 친인척집 등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새 집을 짓고 싶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규정상 주거비 1,600만 원과 구호비 48만 원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모금 단체들은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650억 원 넘게 모인 성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복구 지원금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주택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루속히 복구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갖고 저희가 평생 동안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빨리 하루속히 형성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마의 속수무책,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예전의 삶을 되찾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장기화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어린이들을 구출하거나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구호물자 기부, 또 피난민을 위한 교통편 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구호 물품들이 현지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한국인들이 후원해준 물품들입니다. 미국 국적의 한인들이 중심이 된 구조팀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아기 3명과 어린이 3명, 부부와 할머니를 구출해 왔습니다. 여기 아기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엄마를 지금 태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에 잘 있습니다. 국내 출판계의 유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컨테이너 2개 분량의 동화책과 장난감, 교육 기자재 등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습니다. 한 국내 기업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50만 달러를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지사에 근무 중인 한 대기업 직원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긴급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오늘 바로 직전에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케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바르샤바를 모시고 가야 되고요. 한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폴란드도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함께 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We should be do everything what is possible to support them. Right. And world should be support us because we are the nearest neighbors for them.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산소 발생기와 인공호흡기, 방호복 등 우선 긴급 의료품 40톤을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탄 헬멧 등 무기가 아닌 군수물자 20여 가지 10억 원어치가 전세기와 민항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 거점인 남부 오데사주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고전하는 동안 동부 국경지대와 남부 해안선을 따라 미사일과 함포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인 3일 아침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섬광이 비치고 뒤이어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잠시 뒤 또 한 번의 폭발음과 큰 불길, 그리고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함포 공격이 오데사주에 집중됐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물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Был дома, очень был страх, трусились шпалы от взрыва. Я потом вышел на улицу и увидел, что были взрывы, как бы горела рядом с домом нефтебаза. 러시아군이 오데사주를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장악할 수 있게 돼 우크라이나는 경제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데사의 동쪽 미콜라이우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격으로 오데사주의 정유시설과 연료 저장시설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데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방공망으로 미사일 중 일부를 요격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바실키우 지역에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수도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고전하는 동안 동부 국경지대와 남부 해안선을 따라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유엔도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자체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 폐허로 변한 거리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걷다가 혹은 급히 도망치는 길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손을 뒤로 묶인 채 총살을 당한 시신. 고문의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철수하기 전 이유 없이 민간인을 총으로 쐈다고 비난했습니다. Ішов брати дрова, і відки не візьмись, вони почали стріляти. То попали чуть вище п'яти, ну, кістку, роздробили повністю. 전쟁이 휩쓸고 간 도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CNN은 부차의 한 교회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고 부차 시장은 매장된 시신이 300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여성 집단 성폭행 정황을 보도하며 점령지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금까지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며 전쟁 범죄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잔악 행위를 문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Вбиті представники місцевого самоуправління, вбиті діти, вбиті літні люди, вбиті чоловіки. У багатьох з них зав'язані руки, сліди катувань. 미국은 부차 학살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에 대한 2차 제재를 비롯해 광물, 운송, 금융 분야에 추가 제재가 거론됩니다. 유엔도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차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과 사진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 언론을 위해 연출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부근 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부차 주민 안토니나 포마잔코 씨의 말을 빌려 러시아군이 부차에 처음 진격한 지난 2월 27일 포마잔코 씨의 딸이 러시아군에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딸의 동창인 스비틀라나 무니크 씨는 러시아군이 보이는 사람을 모조리 쐈다며 살해된 친구의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도 가스관을 향해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러시아군이 집집마다 수색하고 물건을 훔쳤으며 민간인을 때리고 고문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요즘 살이 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늘어난 체중을 방치해서 비만이 되면 심근경색, 고혈압 등에 시달릴 수 있어서 적절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본 보고서 비만의 원인부터 또 비만 탈출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만이 단순히 그냥 외형이 뚱뚱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만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비만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지방이 증가되어서 몸에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같은 다양한 대사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셔도 운동선수 같이 근육이 많은 분들은 비만이 아니세요. 또 지방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신진대사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고 해서 따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비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득이 되는 분도 계세요. 네. 심하지 않은 비만은 노인이라든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오히려 사망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걸 비만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 비만일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비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아닐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비만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비만은 키에 비해서 체중이 얼마만큼 나가냐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요거를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네. 체중을 미터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걸로 2번 나누어 주시는데요. 요 수치가 25 이상이라 그러면 저희가 비만이라고 하죠. 요건 아주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체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은 분들을 오히려 비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같은 체중을 가진 아기를 낳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피하 지방이 많고 내장 지방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대사 이상도 적습니다. 하지만 비만으로 진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지방량, 특히 대사 이상과 관련 있는 내장 지방을 보는 허리둘레가 비만을 진단하는 데는 더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둘레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90,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85cm 이상이시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약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36인치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34인치 이상의 바지를 입으신다고 하면 비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조금 더 정밀한 방법으로 저희가 체지방을 측정하는데요. 약한 전류를 흘려서 저항을 재는 생체 저항 분석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네. 또 골밀도를 재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남자는 36인치, 여자는 34인치 이상의 바지를 입는다면 비만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키랑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물론 키랑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아무리 키가 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 이상 되시면은 비만의 위험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비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비만하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중풍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비만은 심지어서 암이나 치매 발생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자존감 저하, 거식증, 폭식증 같은 식사장애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뇌경색, 치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심혈관 기계 질환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하지정맥류를 일으키고요. 호흡기계에 있어서는 천식을 악화시키고 코골이가 심해지게 되면 수면 중에 호흡을 안 하게 되는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비만 환자들은 조금만 자리에 오래 앉아 계셔도 피곤해하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꾸 졸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보통 6배에서 10배 정도 증가되게 됩니다. 예. 또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 췌장암, 자궁 내막암 같은 여러 가지 종양 질환도 많이 증가되게 되고요. 또 비만은 생리불순, 월경통 같은 걸 일으켜요. 그래서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처럼 수염도 나시고 목소리도 걸걸해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가 불임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반대로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처럼 가슴이 나오신다든가 발기가 잘 안 되신다거나 불임 같은 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만인 분이 난임이시다 그러시면 먼저 체중부터 좀 줄여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비만이 되는 원인은 뭐 때문일까요? 그 비만이 되는 원인은 크게 1차성하고 2차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전체 비만의 90% 이상, 대다수는 1차성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섭취하는 에너지의 총량에 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어서 생기는 건데요. 최근에 비만한 부모하고 그다음에 1난성 쌍둥이, 2난성 쌍둥이를 비교한 연구를 보니까 전체 비만에서 50 내지 60%는 이런 유전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영양이라든가 운동 부족 같이 이런 생활 습관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비만 유전자는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전체 비만에서 한 10% 정도는 정신과 약이라든가 당뇨약, 간질약,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잡수신다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피질 호르몬의 증가, 또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2차성 비만인데요. 이런 경우는 약물을 다른 약으로 바꿔주신다든가 아니면 호르몬 이상을 치료해 주시면 체중이 줄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비만은 이제 많이 먹고 좀 덜 움직여서 생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요즘 먹방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어떤 이제 많이 먹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뭐 대표적으로 그 찌양 씨라든지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드셨는데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찌양수를 직접 이제 진료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 여기에 짝풀림 단백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많이 잡수셔도 그 영양이 몸에 쌓이질 않고 체온 같은 것으로 새어나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젊어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으니까 좋지만 연세가 드셔서는 오히려 조금 식욕이 떨어지시면서 체중이 줄면 사망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나트륨이라든가 포화지방 같은 그런 나쁜 것들을 좀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체중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같은 대사 이상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한해서 비만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섭취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소비하는 에너지 양보다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 치료라든가 생활 습관 교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식사요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저열량식이, 저탄수화물식이, 고단백식이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필요한 열량을 잘 알아서 그 열량보다도 500칼로리 정도, 500kcal 정도를 줄여주는 저열량 식사입니다. 이렇게 저열량 식사를 잘 하시면 일주일에 한 0.5kg에서 1kg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열량 섭취 제한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계속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보다 조금 권장하고 싶은 다이어트가 일명 프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프로테인 리치 오리엔탈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요. 이 방법은 밀가루라든가 설탕, 흰쌀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 튀김, 볶음, 부침 이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물을 줄여주시고요. 대신 이제 현미라든가 잡곡, 야채, 또 과일,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적당히 섭취하시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기름지지 않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흰자 같은 이런 좋은 단백질로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저열량 다이어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 다이어트가 꽁보리 비빔밥, 뭐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킨이나 아이스크림은 좀 삼가하시고 제육덮밥, 콩나물밥 이런 걸 한번 잡숴 보시면 전보다 체중이 쉽게 빠지시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살 빼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의외로 운동은 체중 감량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 조절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체중은 불과 한 2kg 정도밖에 빠지질 않습니다. 심지어 근력 운동을 계속 하시면 체중이 아예 빠지질 않습니다. 물론 체지방은 죽는데 대신 근육이 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럼 운동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진 체중을 유지를 하시려 그러면 그때는 식사 조절보다는 운동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해주신 그 프로 다이어트에서 또 예로 해주신 그 음식을 보니까 꽁보리 비빔밥, 순두부찌개 다 맛있잖아요. 네. 충분히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그 다이어트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몸의 독소를 뺀다는 뭐 디톡스 다이어트, 그리고 저탄고지,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유지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고기를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디톡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하고 기네스 펠트로가 성공적으로 이걸로 살을 뺐다고 해가지고 크게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영화 출연한다고 불과 21일 사이에 리퀴드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10kg나 뺐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하고요. 또 기네스 펠트로도 7일 동안 닭, 야채,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것들을 갈아가지고 만든 스무디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되게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 디톡스 다이어트는 한 5,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행해진 일종의 의학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독소를 몸에서 제거를 하면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에 기초한 치료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유해 물질이 몸 안에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깨끗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소화기,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해서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인체가 자기 치유하는 과정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몸이 체중이 빠진다고 하는 식사요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앞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디톡스 다이어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건 일종의 변형된 원푸드 다이어트에다가 수분 제한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지방이 잘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이상 디톡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해질이라든가 수분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복감도 심해지시고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빠지시게 됩니다. 네. 또 필수 아미노산인 비타민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대사 이상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나서 오히려 전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열량 자체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심장 근육이 위축된다든가 심근염이 생긴다든가 부정맥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디톡스나 저탄고지 식사법을 유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디톡스는 사실 몸에 독소를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에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법은 어떤가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에서 한 5% 이내로 아주 극도로 줄이고요. 지방을 하루 열량의 한 7, 80%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런 좀 기형적인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을 대신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방이 간으로 이동하게 돼서 간에서 이제 일종의 대체 에너지원인 키톤이라는 걸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키토 다이어트라고도 하고 키톤 다이어트라고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문제는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일종의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그 다음에 또 경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를 많이 잡수시게 되면 실제로 다이어트가 되는 이유가 어떤 그것 자체의 어떤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기름진 음식을 일주일 내내 잡수시게 되면 속도 불편하시고 소화도 좀 안 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적게 먹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신장결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요요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심하게 올 수가 있고 칼륨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게 되고 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하고 동맥경화의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올라간 그 체중을 건강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정답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먹고 또 많이 움직여서 칼로리 소모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 몸 보고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현장 신속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와 같은 임신 진단 키트 형태를 활용해 코로나19 정상과 변이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정상과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결합하는 항체를 발굴해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정상에만 결합하는 항체는 청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 진단 기술에 적용한 결과 코로나19 정상 바이러스는 보라색으로 변이 바이러스는 분홍색으로 각각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델타나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뇨병을 혈액이 아닌 소변이나 침으로 판별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종순, 한도경 박사팀은 소변과 침 등 다양한 체액을 활용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비침습적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소변이나 침 속에 있는 적은 양의 당을 검출하기 위해 효소와 유사한 촉매 성질을 가진 백금 나노 고분자 기능성 복합 소재를 개발해 자가진단 키트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한 키트는 15분 이내에 수밀리그램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으며 키트 검출부의 색이 변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소량 섭취로도 정신을 잃게 할 수 있어 이른바 데이트 성폭행 약물로 악용되고 있는 GHB를 손쉽게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평소에 노란색을 띠다가 GHB와 만나면 10초 이내에 빨간색으로 변하는 화합물을 개발하고 이를 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GHB를 소주와 맥주, 와인 등 여러 음료에 희석해 개발된 화합물에 노출시킨 결과 검출 정확도가 9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된 겔을 화장품 등에 코팅하면 손쉽게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중추신경 억제제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시면 심신미약 상태가 유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전문기업 메디포스트는 엑소존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엑소존 플러스와 줄기세포 유래 엑소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메디포스트는 엑소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배양과 생산을, 엑소존 플러스는 줄기세포에서 엑소돔을 추출해 치료제 개발을 맡게 됩니다. 엑소돔은 세포 간 정보 교환을 위해 분비되는 나노미터 단위 크기의 세포 소기관인데 두 회사는 엑소돔을 안구 건조증과 신부전증, 황반 변성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준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준수 서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은 앞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종합 추진 계획을 세워 선제적 이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조윤래 이사장은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과학 논문이 질적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피인용 최상위 1% 논문 수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물리과학과 공학, 수학과 컴퓨터과학 영역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석 대상 10개 분야 중 화학, 전기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등 6개 영역에서 중국의 피인용 최상위 1% 논문 수는 미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면 딱딱한 유리 화면이 떠오르지만 최근 섬유처럼 구부리고 늘리고 심지어 세탁까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디스플레이의 변신을 이끌고 있는 카이스트 최경철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